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전면 휴진에 들어갑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4일부터 추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에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소형 원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내륙에 짓는 첫 원전인 만큼 방사성 물질 누출 여부와 고온의 냉각수 처리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위가 나날이 심해지면서 밤사이 양양에는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 더위가 이어져 야외 활동을 줄이고 온열 질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 북부에서는 때이른 폭염과 가뭄으로 곡식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남부지방은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돼 올해 식량 생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예고했던 대로 어제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40%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개원이들이 소속된 의사협회 집단 휴진도 예고돼 있어 의료 공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진료 시간에 가운을 벗고 강당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예고대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곳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 병원 등 소속 병원 4곳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휴진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그간 정부와 국민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귀를 닫게 만들었고 저희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체의 54%, 실제 진료 연기 등 휴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교수는 4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 측은 휴진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 휴진을 해도 교수들은 병원에 출근하고 응급 환자가 오면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기한 휴진 첫날 집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도 참석해 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의 탑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울어지고 있고 어쩌면 곧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눈을 아무리 가리려고 하고 그릇된 선동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에 이어 바로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도 시작됩니다. 전국의 개원인은 물론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동참 의사를 밝힌 탓에 어떤 식으로든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에 이어 다음 달 4일부터는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창민 서울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휴진에 이어 다음 달 4일 추가 휴진에 찬성하는 교수 비율이 79%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주일 동안 휴진을 한 뒤 정부 대응에 따라 휴진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면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총궐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정부가 죽인 한국 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를 주제로 총궐기 대회를 엽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가두 행진과 발언 등을 통해 정부 의료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의협은 앞서 낸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국민께 불편을 드리게 돼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휴진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전면 휴진을 집단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휴진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직업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협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휴진 신고한 곳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모든 병의원에 진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개별 사업자인 개원이를 담합행위에 동원한 거로 보고 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의협이 의대 정원 재논의 등을 수용하면 휴진을 재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불법 행위로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눠 중증 응급질환별로 순환당직제를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급성 대동맥증후군, 소아급성 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 해당합니다. 또 병원 휴진 상황을 파악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비롯한 일반 전화와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인터넷 등을 통해 대체 병원을 실시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선 일방적인 진료 취소와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접수합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실의 구상권 청구와 휴진 방치 병원의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등 재정적 압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의료계 총파업 소식에 가장 걱정이 큰 이들은 중증 환자와 보호자일 텐데요.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수십 년간 보살펴온 한 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삭발까지 하며 의사들에게 돌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정혜 씨는 2달 전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딸 하은 씨와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폐렴으로 인한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뒤에야 진료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안 계셔, 아프면 죽어, 우리 아프지 마, 이렇게만 이제 저도 마음 가볍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열이 39도 오르면서 이제 병원 응급실을 와가지고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죠. 김 씨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자 의사협회에 간곡한 마음을 담은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최근에는 삭발까지 강행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가장 걱정된다며 삭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은이를 보낼 땐 보내더라도 치료를 못 받다 보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하은이 엄마로서 하은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그 존재는 그래도 남기고 싶은 생각이 엄마로서 들어가더라고요. 이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건 없이 만나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면서도 의사는 반드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환자는 의사 편도 없고 정부 편도 없어요. 잘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치료받기만 원할 뿐이에요. 조건 없이 의사 선생님들 환자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거예요. 정부가 중증 응급 환자 진료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중증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에겐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밤사이 강원 양양 지역은 지난주에 이어 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밤사이 양양의 최저 기온이 25.3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낮 동안 오른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해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남 밀양은 무려 36도 선까지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고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름 시작부터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한 건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생기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경우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이를 견디지 못해 나타납니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시신, 열부종 등이 있는데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6월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만큼 무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자 발생도 빨라졌는데요. 지난 20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신고된 누적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3%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온열 질환을 흔히 말하는 더위 먹은 걸로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건데요. 흔히 어린이와 고령자, 야외 근로자,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는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증상 발생 시 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온열 질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열 질환이 확인되면 우선 구급차를 부르고 최대한 빠르게 환자를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를 도와줘야 하는데요. 다만 의식이 없을 때는 물을 마시게 하면 질식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폭염 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노약자의 경우 야외 활동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중국 북부 최대 곡창지대가 때이른 폭염과 가뭄에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부지방은 농번기에 물난리가 이어져 올해 식량 생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농경지 바닥이 거북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땅을 파도 흙먼지만 날립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보지만 걸쭉한 진흙만 토해낼 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충까지 창궐해 농작물을 갉아먹습니다. 因为天气太干了，打了农药它也吸收不了，是吧？都没用的。 중국 북부 곡창지대가 섭씨 40도 넘는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둥과 안후이, 장수 등 6개 성은 가뭄 비상 4단계, 허난과 허베이는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각지에서 저수지 수문을 열고 인공강우 로켓을 잇따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허난성 일대엔 20mm 안팎의 단비가 내렸지만 정저우에선 물난리를 겪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云层厚度达到2000米左右，通过人工干预的方式播撒一些催化剂，让云里面的水汽快速的吸附，这样降落起来。 물 한 방울이 아쉬운 북부와 달리 남부지방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푸젠성 우핑현엔 370mm 넘는 비가 쏟아져 4명 사망에 2명 실종, 이재민 4만 7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광둥성 메이저우시는 홍수 비상대응 태세를 1급으로 격상하고 주민 10,0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농민 한 명이 다리를 건넌 뒤 30초 만에 급류에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북부 가뭄에 더해 남부 농경지 침수도 잇따라 올해 식량 생산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서부 곳곳에서 고온 건조한 기후 속에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LA 북서쪽 5번 고속도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계속돼 지금까지 14,625에이커를 태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소방당국은 17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화재 진압률은 8% 수준이라며 8%는 봉쇄선을 늘리고 화재 진압에 진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산불이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진압되기를 기대하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에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을 지어 공항과 배후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륙에 원전이 설치되는 첫 사례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배후단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짓는 데 합의한 겁니다. 16만 제곱미터 땅에 민간 자본 4조 원을 끌어와 680메가와트 규모 SMR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항과 산단 등 수요가 있는 곳에 소형 원전을 지어 효율을 높이고 온수나 수소 등을 재활용해 도시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SMR을 활용해서 탄소 중립 도시, 즉 스마트 넷 제로 시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약 30% 정도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륙에 원전을 처음 만드는 만큼 방사성물질 누출 우려와 고온의 냉각수 처리 문제 같은 안전 문제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결국은 원전입니다. 사용 후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요. 냉각수를 낙동강 물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 낙동강 저 하류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대구시는 SMR의 발전 설비가 단일 모듈이고 부품 수도 적어 기존 원전보다 1000배 이상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달리 안전성과 유연성이 뛰어나며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무탄소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이게 사고 날 확률은 1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 SMR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착공하고 2033년 발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를 싣고 신공항을 날아올릴 전력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산 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잔혹한 살인까지 저지른 최윤종 사건 이후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산길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 순찰이 도입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네, 날리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 비행 준비를 마친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수풀이 우거져 발길이 직접 닿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살핍니다. 나무 사이에 숨더라도 드론에 달린 열화상 카메라의 감시망까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추적 상황은 드론과 연결된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상공 50m에 띄워져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을 뚜렷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등산로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범행 현장에 경찰 드론이 떴습니다. 당시 범인인 최윤종은 CCTV가 없고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비슷한 범행을 막기 위해 퇴직경찰로 이뤄진 순찰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산악지대인 만큼 여전히 진입 자체가 힘든 구역도 적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경찰은 이번 드론 순찰 도입을 통해 이 같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법 개정이 되면서 범죄 예방 순찰에도 이제 드론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치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서 주력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드론 조종 면허를 가진 직원들을 중심으로 드론 순찰대를 꾸리고 한 달에 2차례 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점차 시행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에 있었던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 항공 여객편의 잇단 출발 지연과 관련해 안전 서비스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티웨이 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를 쓰는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이 항공기 연료 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한 것에 대해 현장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티웨이 항공이 연료 펌프 관련 시스템과 부품을 규정에 맞게 정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인 파악 등에 최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인들의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미국 의무총감이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술과 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백 머시 의무총감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의무총감 명의의 경고 표시를 SNS 플랫폼에 노출하도록 요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 위기는 비상 상황으로 SNS가 주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증 증상 위험이 2배나 높다며 지난해 조사된 청소년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4.8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무총감의 권고는 시간이 지나 공중보건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에서 술과 담배에는 의무총감의 위험 경고 문구 표기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앞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같은 공공서비스를 시중은행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이제까지 정부 24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국민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한 뒤 원하는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디지털 지갑 서비스는 병역 판정 검사 신청, 예비군 동원 훈련 안내 등 맞춤형 병역 서비스를 안내하고 카카오티와 카카오 내비게이션 앱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불편 신고 접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민간에 개방된 서비스는 여권 재발급 신청과 책 이음 서비스, 분실물 신고, 병역 판정 검사 신청, 예비군 동원 훈련 조회,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모두 11개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 광장시장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워 논란을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까지 나서 정량 표시제를 비롯한 신뢰 회복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윤태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푸짐한 양에 넉넉한 인심까지 얹어주던 광장시장은 지난해 말 난데없는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5,000원짜리 모듬전을 시키자 겨우 10개 남짓. 터무니없는 양을 내준 모습 등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진 겁니다. 급기야 서울시까지 나서 정량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정량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가격은 물론 사진과 함께 음식 중량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6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떤지 다시 시장을 찾아봤습니다. 평일이지만 가게마다 점심을 해결하려는 손님들로 빼곡했습니다. 떡볶이랑 순대 하나만 주시겠어요? 그러나 정량 표시제를 지키는 점포는 빈자리를 찾는 것보다도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예전 그대로 메뉴판에 가격만 적어둔 상황. 시장을 자주 찾는다는 방문객도 논란 이후에 바뀐 게 별로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 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랑 특별하게 변화는 사실 느낄 수는 없어요. 매장마다 어떤 분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가게마다 양은 어떻게 다를지 취재진이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모듬전 하면 얼마?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가 평소에 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3곳에서 모듬전을 포장해왔습니다. 가격은 모두 똑같이 15,000원인데요. 무게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저울로 직접 재보겠습니다. 같은 가격인데도 550g대에서 760g대까지 많게는 200g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정량 표시제가 지켜졌다면 없었을 일이지만 YTN 취재 결과 상인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음식 재료마다 무게를 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인데 관할구청도 법적으로 도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는 QR코드 메뉴판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들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정을 위한 노력에 상인들도 노력하고 있다지만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요즘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놨던 선글라스 찾아 착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래된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 코팅이 손상된 경우가 많아 눈을 보호하기는커녕 반대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3년 된 선글라스는 새 걸로 교체하고 새 선글라스도 코팅이 손상되지 않게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